네, 오늘 인터뷰에 모신 분은 목사이면서 환경운동가 그리고 4대강 지킴이로 더욱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활동, 공익활동,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당하신 소송, 그 소송 당한 건수만 놓고 보면 아마 기네스감 그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최병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네, 드디어 뵙게 되는군요. 네, 그 맞습니다. 오늘도 아마 용인시 쪽하고 무슨 회의 이런 게 있었나요? 용인시장 만나고 이런 일정? 예, 아침에 갑자기 시장님이 예.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요. 어저께 용인시 15개 실과장들하고 난개발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아침에 시장을 만나서 좀 관련해서 좀 풀고 왔습니다. 아, 예. 용인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분주한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소송 당하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몇 건이었는지 기억은 하십니까 혹시?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도된 거나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자주 글 올리시는 걸 제가 유심히 봐왔는데 왜 이런 분한테 이렇게 재판 송사로 귀찮게 하고, 물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반대나 방해도 많이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송사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긴 하겠지만 재판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귀찮죠. 귀찮아요. 준비를 해야 대응을 해야지만 되니까 예. 법적으로 문제라서. 안 그러면 작년에 검사가 저한테 징역 5년을 구형했거든요. 검사가요? 네. 그리고 또 업체가 저한테 민사 4억 2천만 원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대응을 해야지만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거에 준비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뺏기죠. 무슨 죄목이었는데 검사가 구형량 5년이었습니까? 실형 5년? 그러니까 저도 그 검찰이 제정신인가 아니면 누가 뭔가 압력을 넣는가, 검찰의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특별한 어마어마한 잘못을 했겠습니까? 무슨 건이었고 네. 구형할 때 검찰에서 기소할 때는 무슨 법 위반이 나오잖아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겨우 명예훼손과 페이스북에 제가 한마디 쓴 거 가지고. 예. 명예훼손이라는 거. 그다음에 그 업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초등학교 앞에 산을 깎고. 예.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를 지으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 강연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그 업무 방해다라는 걸로.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최고 형량이 5년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국정농단을 한 국정원장 남대준이지 그런 사람들이 징역 5년인데 제가 그 정도 급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참 검찰이 정말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참고로 최근에 최 목사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한 대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 용인시 난개발 백서 작업도 끝입니다. 딱 한 개만 작업하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엔, 그게 아마 엊그제를 말씀하신 것 예. 같아요. 4억 2천짜리 민사 항소심도 최종 변론이고 선고만 남게 됩니다. 1심도 기각됐었는데 형사재판이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 났으니 걱정할 게 없지요. 악질 기업이 민사 선고를 대법원 상고했으니 연장해 달라더니 또 대법원에서 기각되니까 행정소송 항소심이 7월에 판결 난다 하면서 또 연장을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건을 맡고 있는 오재욱 변호사가 애를 써서 그들의 억지 부리기, 지연성, 여러 가지 송사 요구는 일단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모양인데, 아무튼 이렇게 복잡합니다. 아마 그 사건이란 데가 실크로드 CNT 이런 데입니까? 네, 이렇게 콘크리트 혼화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예. 네. 자, 주로 혹시 용인시, 광주시 이런 쪽에 특히 난개발이 전국적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수도권 경기 지역에 집중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난개발 그러면 전국에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심각한 곳이다라고 하면 용인을 말할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 또 비슷하게 이제 광주시, 서울에서 좀 가까운 수도권이다 보니까 예.
아파트 서울의 비싼 아파트 값이면 전원에 가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의 전원에서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자꾸만 그 집장사들의 잘못된 농간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막 대단지 아파트 난개발은 이제 지나고 그 바람이 지났고 그냥 그 산지 예. 산을 깎아내는 형태의 난개발들이 정말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경기도 있죠. 용인, 광주 그런데 특히 기승을 부린다 이거죠? 네. 그 이 사진 첫 번째 사진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네,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이라는 곳인데요. 용인 기흥의 상하. 예, 상하동인데 네. 산 능선 정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등산로만 쬐끔 남겨놓고 양쪽 산에서 다 깎아먹고 집을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녹색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산이고 네, 간신히 이렇게 등산로만 남아 있는 상태죠. 등산로만. 네, 아니 이런 걸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까? 그게 이해가 안 용인시에서? 돼요. 네?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공무원들은 네.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은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허가가 나가죠. 예. 근데 그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참 행정청의 권한이란 게 있는데 소송이 들어올까봐 법의 기준이 없는데 그걸 허가를 안 해주면 소송이 들어올까봐 그 두려워서 이제 허가를 다 놔주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한 일이 그런 기준들을 만든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뭐 그린벨트에 조그만 뭐 하나만 지어도 득달같이 알고 와서 고치라고 그러고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산 전체를 그냥 뭐 불법 건축물이나 또는 농가 폐 농가의 뭐 돈사였던 걸 좀 고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산을 아예 그냥 뭐 이렇게 야금야금 갉아먹는 예.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산을 완전히 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곳이 산이었다는 것은 그저 등산로만이 말해줄 뿐. 네. 이미 지금 첫 번째 사진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난개발 관련 첫 번째 사진. 네. 이건 지금 공사가 이게 언제 촬영된 거죠? 이건 지난 겨울입니다. 작년 겨울이요. 그리고 가운데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5년이 넘게 중단된 현장이고요. 왜 중단돼 있죠? 그러니까 자금 부족이라든지. 그러면 예. 어쨌거나 지금 이 건축물은 모두 다 용인시에서 허락을 해 주어서 네, 합법적으로 건물을 진 거죠. 이 산이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 이 산이? 예. 그러면 산의 주인이 아파트 업자나 집장사들에게 땅을 판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하. 예. 사유지면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왜냐면 산림이라는 것은 네. 공공의 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용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난개발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난개발해서 집이 막 계속 지어지면 기반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예. 원래 거기 그 마을에 들어가는 길은 옛날에 시골길, 차가 하나 겨우 다닐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대단지의 마을들이 형성되죠. 그럼 결국 그 나중에는 시가 다 부담을 해서 도로를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경사가 이렇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위험도 높고. 그런데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결국 공적인 행정 업무를 돈 들여서 2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먼저 이제 전임 시장이 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이제 경사도까지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경사도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제한된 경사도 기준을 더 풀어버리는 바람에 더 그렇게 급경사의 산까지 난개발을 가져온 결과를 가져왔죠. 다른 사진도 몇 장 이렇게 보여준 이거 전부 다 지금 우리 최 목사님께서 현장을 찍으신 거죠? 예, 그 드론의 힘입니다. 드론 어쩐지 저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 아파트가 최소한 한 20몇 층쯤은 될 것 같은데 네. 그 20몇 층쯤 되어 보이는 아파트의 지붕까지도 촬영된 거니까 헬기를 불러서 찍으셨나? 그러니까 참 그 방금 들고 있는 사진이요. 예, 얼마나 안타깝냐면 지지난주에 주민들이 소송이 졌어요. 졌어요? 예. 이 왜냐면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앞에 사업자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는데 네.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 앞에 땅 소유주가 건축을 신청을 지금 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공사하게 파란색 천도 좀 보이고 하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상대로 바로 그 옆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졌다 이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공사 현장 높이하고 네. 아파트 높이가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거죠.
주민들은 저 산이 있어서 이사를 왔어요. 살고 네.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를 해. 예. 근데 저기에 누군가 벌써 10년 전부터 골프장을 연습장을 짓겠다 해가지고 계속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집을 짓겠다 허가 취소. 10번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취소가 됐어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된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취소가 됐으면 이유가 있으니까 용인이니까 불허가 한 거죠. 불허. 그러니까 건축허를 불허를 했어요. 그러니까 용인시에서는 아무튼 여기에다가는 뭘 하지 말라고 계속 예.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어떻게 벌어진 근데 일이냐면 왜 주민들이 짓죠? 한 사람이 그 구청에 예. 나 집 한 채만 짓고 나만 살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자가 한 채만 짓겠다니까 예. 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이제 편법인 거죠. 네. 딱 하나를 허가를 해주니까 짓다가 딱 말고 중단하고 있다가 11채로 사업을 확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경사도의 중간 차이, 설계 예. 변경을 했다 이겁니까? 네. 그런 어떤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영인시 관계자들이 알면서도 그렇게 편법 건축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어쨌거나 이 주민들도 답답해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번듯하게 높게 지어져 있는 뭐 벽산 이렇게 여기도 그린벨트나 산을 깎고 지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산 거기도 산 아래 경사지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마당의 주차장 보면 옹벽이 높아요. 예. 근데 그 지금 거기는 또 옹벽 위에 산을 또 깎고 건축을 아,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계속 지금 산 위로 아파트가 치고 올라가는 거군요. 네. 사유지라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가 없다. 네. 요 사진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건 무슨 어마어마하죠. 마치 군대 가거나 옛날에 학교 들어가면은 머리 빡빡 깎던 시절에 네. 그렇게 남학생들 머리 다 깎아놓고 조금 남은 것 같네요. 예. 경기도 지금 광주요? 사진은 다른 사진 나가는데. 네네. 지금 경기도 네 번째 사진을 예. 보시면 됩니다. 네. 광주인데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산을 깎는 거예요. 아.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택배를 시켜서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류 산업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대형의 창고가 대형화되고 있고 네. 집중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반 시설이 없어요. 도로가 너무나 좁아. 대형 차량들이 다니면 주민들이 정말 너무나 이제 심각해지는 위험에 시달리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이제 지역에 대한 입지된 고려 없이 이런 물류 창고들이 마구잡이로 난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국가적으로 예. 좀 더 대책이 필요한 현실인 거죠. 그러면 국유림이나 국유지는 당연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뭐 지금도 굉장히 촘촘하게 잘 규제나 이런 게 돼 있을 거고요. 예, 사유지에 사인들 간의 거래로 건설업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팔고 그래서 자기는 현금화시키고 뭔가 그 상행위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도무지 그럼 나라법으로는 안 되면 각 지자체별로 조례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는 없나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서 경사도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표구라는 게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해발 예, 해수면으로부터 높이.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어느 높이까지는 개발을 음흠. 해라라는 그 표구가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지자체마다 지형이 또 다르니까. 예. 근데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그 표구 기준이 없어요. 없어요, 아예. 네. 그래서 이번에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을 만났던 이유도 그거예요. 네. 보통 웬만한 도시들이 기준 지방거 플러스 한 50 정도를 하는데 네. 용인시는 그동안 없던 걸 만들면서 플러스 100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없던 기준을 만드니까 주민들은 왜 사유지선을 방해하냐, 침해하냐라고 하는데 실제 제가 그 현장들을 난개발이 벌어지는 현장과 용인시가 정한 표고 기준을 대입을 해보니까 오히려 난개발 현장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말은 난개발 방지 기준인데 오히려 난개발을 권장하는 합법화하는 악법을 만든 거죠. 믿기가 힘드네요. 네. 도저히. 다 지금 선출직 공무원이잖아요, 단체장은.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무직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단체장이 좀 합법적인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뭘 업무 지시를 하면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을 거고. 예. 사유지에다가 뭔가를 하겠다는 데를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충분히 가능한데 현재 제도상으로. 현재 제도상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난개발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예요. 일자리 창출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산림이 아니어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제 용인에 있으니까 용인에 보면 용인시 땅이 서울시만 합니다. 면적이 수원의 5배입니다. 인구는 수원이 더 많고 용인시가 적죠. 그런데 수원의 5배이지만 그러면 난개발 수요가 수원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 땅이 5배에 큰 용인시가 난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이 도시 정책이 잘못됐던 거죠. 그럼 용인시는 뭐 주민 좀 유치하고 늘려서 세수 늘리고 뭐 그러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럼? 그런 이유들을 대는데요. 근데 결국은 미래의 도시 가용지를 다 상실해버리고 흉물 도시가 되니까 그거로 인해 주민들이 결국은 도시 미래가 없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거대한 일을, 이 거대한 싸움을 물론 혼자서 하시는 건 아니죠.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난개발 지난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작년에요. 거기 이제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을 해결하겠다라고 저하고 난개발자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취임하자마자 제 1호 사인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그 백 시장이 민주당 후보입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켰고 제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저 여러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과 함께 조사하고 대안을 만들고 왔죠. 그래 한 10개월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용인시에서 단체장과 이렇게 시민단체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함께 뜻을 모아서 난개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국에서 최초인 사례죠. 그러면 최 목사님의 어깨가 훨씬 무거우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범 사례가 될 수 있고 성패에 따라서 다른 곳에 미칠 영향이 클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다른 도시에서 많이 찾아와요. 알겠습니다. 성과가 나는지를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그 부분만 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4대강 지킴이로도 아주 유명하십니다. 여기도 또 굉장히 모든 시간과 열정 다 헌신해 가면서 매달려 오셨죠. 요즘은 난개발 때문에 붙잡혀 있고요. 4대강 재자연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다시 자연처럼 되돌리자. 즉 이명박 뭐라고 해야 돼요?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씨라고 해야 되나? 씨를 붙이기에도 아깝죠. 아무튼 전 정부에서 진행됐던 것들을 근데 그걸 가지고 이를테면 보철거 비용과 다시 부셔 없애고 옛날로 만드는 데는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굳이 그렇게 해서 얻는 비용, 얻는 편익, 얻는 이익과 그냥 일부 아주 심한 곳만 철거를 하거나 유속 흐름을 좀 빠르게 하고 너무 거대한 돈을 부어서 해놓은 건데 그걸 또 돌리는 데는 더 큰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 돈을 우선 급한 다른 곳에 쓰자 이런 견해들도 부딪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를 하죠. 도를 철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 아니냐. 아니 일부 진보적인 경제학자 또는 뭐 도시재생 관련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간혹 봤어요. 근데 지금 1년 4대강 유지 보수비가 1년 4대강 전체에 보면 그 4대강 사업비 중에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대납을 했잖아요. 그거 이자만도 3,500억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뭐 몇천억이 들어가니까 1년에 한 1조씩 들어가거든요. 이자 플러스 유지관리비가. 그런데 4대강 보를 철거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보를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국민의 먹는 물의 안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를 주민의 그 물을 마시고 살아가는데 그 녹조라떼 심각하잖아요. 낙동강 상수원이 아주 대표적인 곳이죠. 녹조라떼야 뭐 워낙 유명하고 흰색 장갑을 끼고 이렇게 강물에 넣으면 바로 녹색이 되고 그냥 장갑을 끼고 할 수 없을 만큼 두렵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결국 몇천억하고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여섯 번째 6번 사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게 고령보입니다. 강정 고령보. 어디요? 대구 사이에 있는 강정 고령보. 강정의 보령보.
고령부. 강정부라고 하든가 그게 강정고령부라 할 거예요. 예. 예, 강정부니까 갑자기 제주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는 있을 리가 없을 텐데 6번 사진을 좀 보시면 대구 위쪽이겠죠. 이 위에 지금 보로 막아놓은 거겠죠. 네. 그 위에가 고여 있는 물이고 고여 있는 물이 밑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파랗죠? 그런데 밑은 녹색이고 예. 위는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빛의 그 각도에 따라 달라져 버리는 거죠. 위에는 하고 밑에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예. 지금 이게 보니까 네. 그 위쪽이 더 녹조라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아래가 이러나 싶어서 그게 궁금해요. 빛의 그 사진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 다르게. 그 위쪽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죠? 그 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네, 어쨌거나 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시키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들긴 하겠지만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니까. 네. 물은 유일하게 합성이나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목숨과 환경이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 네. 관점에서 하고 우선 수문을 열어서 네.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예. 강은 간단하거든요. 예. 강의 생명은 흐르는 역동성이 있다. 강은 사람들이 다른 게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흐르게만 해주면 스스로 치유하고 모래를 갖다 놓을 때는 스스로 모래를 갖다 놓고 나무를 심을 때 나무를 심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보를 철거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차후의 논리이고 네. 우선 수문을 열어서 무르게 해서 강물을 맑게 하고 강이 살아나게 하면 그 다음이다. 수문 개방은 제법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공주니 어디니 많이 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또 수문을 또 닫고 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하고 있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수문을 열어서 물이 흐르니까 예. 또 지하 수위가 낮아서 물이 없다라는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마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주민들이 설령 반발해도 그건 곧바로 드러나는 팩트 아닙니까?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죠. 그래서 환경부가 관정을 파줬는데 그 관정 안 쓰고 원로 쓰던 관정을 써요. 그다음에 이 잘못된 게 4대강 농사업 이전에는 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4대강 사업 이후에 수위가 좀 올라가니까 예.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하는데 네. 수막농사. 네. 그러니까 지하수를 끓여들여서 그 하우스에 물을 뿌립니다. 예. 그래서 그 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아도 지하수위로 보온하는 거죠. 네네. 이건 환경적이지 않거든요. 지하수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게 아주 친환경 농법이라고 보도하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상에서는 그렇지만 공영방송의 뉴스를 본 적이 나요. 에너지상에서는 그렇지만 아하. 지하수라는 건 또 하나의 자원이거든요. 예. 그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끌어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그거 다시 지하로 회수 환원되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그런다고 지하수 마음대로 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환경부가 올바른 농법으로 안내를 하고 예. 개선해 가야 되고 가장 중요한 강의 문제와 국민의 식수의 문제가 있는데 소수 몇 사람 4대강 사업 이후에 수막 농사를 짓는 몇 사람의 그 말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네. 4대강 전체 수문을 열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는 정책 생산 과정에서 찬반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예. 다수의 이익, 추구할 만한 이익 쪽으로 가는 게 정책 집행의 원리이긴 하죠. 만약에 그 4대강 주변의 농민들의 문제가 있어서 수문을 열지 않는다면 네. 이명박 씨가 4대강 사업 때 4대강 주변의 농민들을 얼마나 많이 쫓아냈는데요. 네. 그래서 불황이 된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4대강 변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때문에 4대강 사업하지 말았어야죠. 알겠습니다. 그 강은 흘러야 한다라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뭐 중국 우리 사자성어에도 천류불식이라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네. 물은 고이면 썩는다. 네. 그 말이 생각이 단순하거든요. 예. 고이면 썩는다. 흐르면 밝아진다는 예. 자연의 이치를 어기면 이렇게 곧바로 우리가 뭐 몇십 년, 몇 대손 후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폐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4대강이야말로 지금 곧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의해서 네. 우리는 물론이고 이대로 두면 우리 아들, 그의 아들의 아들, 딸들까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뵈면은 꼭 여쭤보아 달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목사님 일은 언제 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다니던 교회 좀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답니다. 네. 목사님으로서 그
그렇게 신앙심 갸륵한 장로님을 보니까 참 흐뭇하시겠어요? 흐뭇한 게 아니라 가슴이 아프죠. 정말 그 말이 안 되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차라리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스북에 그 말 보고 기사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명박 씨, 교도소에도 네. 교회가 있걸랑요. 사람도 많고. 아, 교도소 안에도 교회가 있다고요? 예, 교회에서도 교회 있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거기 들어가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죠. 아, 그렇게 쓰셨어요? 네. 그분이 그 사람이 MB가 페이스북 하나?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겠죠. 네. 최 목사님 페이북을 보셨어야 될 텐데. 예. 아무튼 딱 뵙고 나니까 네. 바로 느낌이 옵니다. 아, 목사님의 에너지의 원천이 어디고 4대강 지킴이 하다가 요즘은 난개발 문제에 막 몰두하시고 그 역동적인 기운 뭐 이런 게 바로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외로워 보이는 싸움 그리고 귀찮은 소송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성가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물론 최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용인에 땅 갖고 있는 산 주인들은 다 싫어하겠네 일단. 시멘트 공장 사람들도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리고 4대강 주변에 그 네. 수막농법인가 그거 네. 하시는 분도 싫어하겠지만 목사님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시민들이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목사님으로서나 시민 단체를 이끄는 분으로서나. 고맙습니다. 네. 자주 좀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끔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